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주 목요일 FES 패밀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RSD 이규민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또 매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비즈니스를 보면서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웨비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뭔가 좀 더 그 좋은 사운드와 그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웨비나를 보실 때 조금 지루한 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케팅 전략,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본문에 앞서가기 전에 나왔던 새로운 뉴스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제 크레딧 카드 빚에 관련된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크레딧 카드 관련 빚이 굉장히 참, 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 나갈 때 그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부채가 굉장히 많은 그런 빚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이 사회 초년생들이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처음부터 이런 빚에 허덕이게 되어서 그런 자신의 그런 그런 관념 자체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을 갚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크레딧 카드 밸런스 걱정 때문에 그쵸?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잠도 못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런 그런 크레딧 카드 빚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빚이 쌓이는 이자율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복권에 당첨되지 않거나 뜻밖의 어떤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빚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게 된다면 빚이 없는 채무 상환의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의 방법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가지의 방법 중에 여러분께서 맞는 방법을 통해서 빚을 갚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초년생들이 어,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것보단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카드를 발급받고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크레딧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발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쌓고 싶으시고 그러신 건데 그로 인해서 발목이 또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크레딧 카드를 받는 6가지 방법, 갚는 6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비싼 밸런스부터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저렴하게 빚을 갚고 싶다면요. 부채 내역을 이자율이 비싼 순으로 정리해서 순서대로 갚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미니멈 페이를 하고요. 가장 이자율이 비싼 밸런스는 보유한 현금을 투입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9% 이자율로 밸런스가 10,000달러인 A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13% 이자율이 있고 밸런스가 1,000달러인 B카드가 있고 다음에 22%의 이자율 밸런스 그리고 5,000달러인 C카드 등 이런 3가지 카드 빚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연간 지급할 이자는 A카드가 900달러가 되겠고요. B카드는 130달러, C카드는 1,10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카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죠. 왜냐면 그쵸? 이게 이자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가장 적은 것을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매달 600달러로 예를 들어서 가정해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요. 자, 만약 200달러씩 공평하게 이 세 카드 밸런스를 해결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모든 빚을 청산하는데 무려 5년 3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16,000달러라는 이 밸런스를 없애는데 총
$364가 들게 됩니다. 왜냐면 이자율과 원금까지 갚기 위해서 이 정도가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요, 만약 이자 부담이 2위 그리고 3위인 A카드와 B카드에 각각 매달 $150와 그다음에 $15씩 미니멈 페이만 하고 그리고 $600에서 나머진 $435를 가장 이자율이 높은 C카드 상환에 집중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밸런스를 제로로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2년 7개월이고요. 소요되는 금액도 18,452달러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간은 절반 이상으로 금액은 무려 1,912달러 이상 아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카드부터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달 얼마씩을 내가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분산해서 현명하게 잘 갚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카드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손해를 덜 보시고 빨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눈뭉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개인 재정 전문가 데이브 램지가 추천한 눈뭉치 전략은요. 반대로 적은 금액의 밸런스부터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금액이 적은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밸런스를 해결하면 자신감이 붙게 되겠죠. 그리고 희망도 생겨나서 꾸준히 노력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밸런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카드는 미니멈 페이만 하고 나머지 재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적은 밸런스를 공략한 뒤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적은 밸런스를 이렇게 진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그런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밸런스 트랜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딧 스코어가 9시거나 엑설런트에 해당되시게 되면 일단 낮은 이자율이나 무이자로 밸런스 트랜스퍼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의 밸런스를 새로운 카드의 일정 기간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 조건으로 이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요. 통상 이체 금액의 3% 선인 수수료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수료가 있죠. 또 미니멈 페이가 늦어지면 무이자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밸런스를 이체한 새로운 카드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체된 밸런스만 무이자고 그 밖에는 통상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크레딧 점수가 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빨리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이다. 카드빚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는 불운이 꼽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있잖아요. 건강이 악화됐다거나 직장에서 해가 됐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런 이유 말고도 대부분은 무계획적인 과소비 탓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산인데요. 콜로라도 모멘텀 퍼스널 파이낸스 코칭의 맷 켈리 대표는 카드빚과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몰기지까지 총 16만 5천 달러의 부채를 철저한 예산 내에서 생활하고 눈뭉치 전략을 활용해서 15개월 만에 해결했고 그 자신감을 근거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사업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산 방법에는 생활 필수 항목으로서 렌트나 몰기지, 유틸리티, 그로서리와 게스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등 기타 부채 상환을 위한 미니멈 페이, 외식과 커피, 문화생활 비용, 보험, 자동차 수리, 그다음에 이발, 미용, 비타민, 애완동물 관련 비용, 할러데이 선물, 여행 등의 항목이 반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예산 목록을 정해가지고 이제 현명한 그런 이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반대로 아주 적은 그런 크레딧 카드 빚부터 먼저 갚는 그런 눈뭉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비상금을 키우는 방법인데 자, 지난해 6월 뱅크레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8%의 미국인은 비상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나머지 21%는 비상금이 있기는 해도 3개월을 버틸 정도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사실 이 카드 빚을 늘리는 원흉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티브 루팍 CFP는 빚에 집중하기 전에 저축부터 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단기간 내 $500를 목표로 저축을 해보고 그 다음 빚을 갚는 데 집중해보면 비상상황이 생겨도 카드를 긁기 전에 저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맞습니다. 저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많은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500불도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그 크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만한 어떤 저축액이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빚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방법은요.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진심 이제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카드를 버리고요. 현금을 쓰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쵸 딱 내가 있는 만큼은 쓰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빚이 생기는 것을 막을 뿐더러 예산에 맞게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실 그래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에서도 그냥 데뷔 카드만 혹은 체크카드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고 크레딧 카드를 아예 발급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 빚은 없앨 수 있을지라도 크레딧 신용점수에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우리가 2년 이상 크레딧 사용이 없다고 하면 이제 유령이 되죠. 그죠? 크레딧 유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은 우리의 신용 점수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 할 경우에 실제 소비액의 20%가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 안에 정확하게 그런 어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가계부 쓰고 이렇잖아요. 이런 가계부를 통한 현명한 그런 소비 전략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과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크레딧을 좋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그렇게 자신의 재정을 좀 더욱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의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사실 마케팅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마케팅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런 고객들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리서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그쵸? 마켓, 이 시장과 그리고 ing, 이 움직임.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인커밍 콜이라든지 그런 것만 받고 이제 뭐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장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툴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여러분들께서 잘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케팅의 4P라고 하는 건데요. 4P, 한국말로 그렇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FS 프로텍션 플랜이라는 우리의 13가지의 베네핏들 그런 것이 프로덕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브랜딩의 시작이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가격이죠. 우리가 가격, 이런 가성비가 타 어떤 크레딧 교정업체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레딧 보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또 있겠고요. 플레이스. 이거는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믹스를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모션. 광고예요. 그렇죠? 자주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리퍼럴을 받는다든지 계속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면서 이 마케팅의 4P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자, 마케팅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오늘 좀 포커스를 좀 하고 싶은 게 SNS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발품 팔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식의 마케팅은 구시대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 이 SNS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정말 말도 없이 정말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전의 마케팅과 다른 SNS 마케팅은 5P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와 플레이스,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것과 더불어서 people이라는, 그쵸, 사람들이라는 나머지 하나의 P가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people이, 그쵸, 굉장히 우리가 많은 네트워킹을 가질수록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하는 그런 릴레이션십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로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NS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보시면 뭐 싸이월드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프라인 지인 중심이었다고 보면 그것이 이제 1세대 SNS라고 보죠. 이제는요, 요 트위터라든지 요즘 많이 하시는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팔로우 중심이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네트워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온라인에 했던 온라인 SNS 시장을 잘 겨냥을 해야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믹스를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요즘은 이제 해시태그라는 걸 많이 쓰죠. 이건 vertical SNS라 그러는데 해시태그라는 건요. 그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샵이 해시태그거든요. 이 샵을 쓰시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통 관심사에 대한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샵하고 FES 이러면 FES라는 그 해시태그를 샵을 해가지고 FES라고 글을 적으신 모든 분들의 그 글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무슨 해시태그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저런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올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리하자면 먼저 오프라인 지인 중심이었던 예를 들면 그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SNS와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고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까지 같이 쓰시게 되실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SNS로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SNS 마케팅 성공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NS 운영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랜드 컨셉이 있고요. 이것은 길게 뭐 문장으로 쓰지 말고 눈에 띄는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정리를 해서 돌출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타겟의 고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실 그래 우리가 재정 보호 플랜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가장 주된 그 우리의 세일즈의 그 타겟은 크레딧의 복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겟의 고객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정의가 됐다면 지역이라든지 연령층, 성별, 직업에 대한 세분화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 운영 목적.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딱 올려놓고 안 하고 그러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장기로 보셔야 되는 그런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NS는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올렸을 때 이 글이나 어떤 이런 자료를 보고 그 타겟 중심이 되는 타겟들이 그런 고객들이 어떤 의견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점을 우리가 더 개선을 해야 나가야 될 것이며 이걸 고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경쟁 기업 분석.
사실 뭐 경쟁 기업은 사실 뭐 다른 뭐 그런 어떤 크레딧 보건 서비스나 이런 회사들이겠지만 우리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면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두문불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 이런 어떤 베이직 플랜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SNS 핵심 채널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메인 채널이 있다면 이 메인 채널을 통한 확산 채널, 그 다음에 채널들별 어떤 전략을 또 수립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매번 똑같은 컨텐츠, 예를 들면은 그냥 나와 있는 거 가만히 내비두고 이렇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객들은요, 항상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얼마나 이 고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컨텐츠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컨셉도 잘 잡아야 되겠죠. 채널별 포맷, 디자인 전략, 그런 스토리라인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드셔가지고 컨텐츠 전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참여 유도를 위한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이런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혹은 이벤트를 한다든지 고객과 하는 뭐 어떤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인게이지먼트 플랜을 수립하셔서 또 계속적으로 이것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같은 것들, 운영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해가지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그 채널별대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SNS를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데, 사실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SNS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낯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일단 해보시지 않고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젊은 친구들한테도 배우셔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만 만지실 줄 아시면 SNS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FS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은 언제든지 조금 더 그런 쪽에 밝은 그런 에이전트 분들께 또 여쭤보시면은 뭐 안 도와드릴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SNS 만들게 되시면, 자, 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씨앗을 골라야 한다. 우리가 어떤 SNS 마케팅도 농사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품종의 씨앗과 묘목을 심어야지만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그렇죠? 이 소셜 미디어도요. 우리의 그 좋은 그 어떤 이 제품, 우리의 그 서비스를 잘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그런 또 소셜미디어 채널에 심어야지 성공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 있는 이미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 곳에 잘 우리가 SNS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싹을 틔울 수 있게끔 우리가 농사를 비유하자면 그렇죠? 싹을 틔워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우리가 뭐 물을 주고 뭐 거름 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싹을 못 틔우는 것처럼 부단히 우리가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고 고객들과 계속 피드백도 받고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싹이 트겠죠, 그렇죠? 자, 자, 보세요. 가뭄 오기 전에 물을 줘야 된다. 물은 컨텐츠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마르지 않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름도 줘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할인 혜택, 쿠폰, 이벤트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99불에 대한 우리가 셋업 피를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멀티로 여러분들께 세일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광고로 하시거나 하실 경우 혹은 이벤트 같은 거를 수립을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런 이벤트나 이런 행사나
이런 거에 너무 또 의존하게 되면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운영팀에 대한 체계적 지원, 타 부서의 협조, 운영에 대한 주도적 권한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자, 이건 1인 우리가 미디어 마케팅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 부지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SNS 마케팅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툴을 잘 다루셔야 하는데 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 툴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웹 로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널별 모니터링 툴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꼭 배우고 익히십시오. 이런 것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런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냥 광고, 예를 들면 뭐 신문 광고 혹은 라디오 광고 이런 광고에만 여러분들이 너무 초점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대가 한 개 있는 것보다는 한 5개 있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여러 곳에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을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컨텐츠 마케팅을 위한 33가지 팁. 이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쓰란 얘기죠. 자, 60%의 소비자들은 사이트에서 기업에 대한 콘텐츠를 읽고 난 후에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객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들으셔야 됩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정밀하게 타겟팅된 작은 고객 집단이 타겟화되지 않은 큰 고객 집단보다 9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지역, 선호하는 것 등 세분화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정밀하게 타겟팅하셔서 그 타겟팅된 고객에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재미있고 공감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도 중요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 우리의 서비스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유용하고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상 대화에서 쓰는 구어체로 알아듣기 쉽게 컨텐츠를 만드십시오. 자, 고객들은 스토리를 원합니다. 스토리를 공유해서 우리의 커뮤니티에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FES를 만나기 전에 이러이러 했었는데 FES를 만나고 이러이렇게 내가 변했다라는, 그렇죠?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고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곱 번째,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셔라는 겁니다. 동영상 컨텐츠. 왜냐면 우리가 읽고 뭐 듣고 이러는 것보다 사실 이 보고 듣고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 동영상만큼 정말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게 하시게 되면 이런 소비자들이 이 동영상만 보고서도 이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사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브랜드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게 하라.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뭐 문부사장님 같은 경우에죠. 문부사장님을 이렇게 또 이제 SNS에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령 있는 제목을 지으십시오. 80%의 독자들이 블로그 포스트 제목만 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터넷 뭐 검색하면요, 제목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한 5번째 정도 사이에서 무조건 들어갑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첫 페이지도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방문자들의 그런 체류 시간, 우리가 SNS나 이런 걸 이제 마케팅하게 되면 고객들의 트래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받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사이트에 머무른 방문자가 두 번째 방문에서 1분간 머무른 방문자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십시오. 컨텐츠 마케팅은요, 다른 대부분의 비즈니스 마찬가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블로그를 가진 기업들의 67%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뽑아가지고 한 10몇 가지만 봤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SNS 마케팅
관련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마케팅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레오 아시죠? 이렇게 과자인데 이 오레오 이 사가 자사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100일 동안 다양한 색상 디자인 테마로 오레오 과자를 매일 날짜에 맞춰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100일 동안 오레오는 100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팬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100만 명 이상. 1 밀리언 페이스북 팬을 어, 이제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팬들의 참여를 무려 195% 이상 상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효과겠어요. 그렇죠? 자, AT&T. 미국 최대 통신사 중에 하나이죠. 저도 뭐 AT&T 쓰는데 이 팬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맞춤형 동영상들을 올릴 수 있게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캠페인을 했는데 총 1200만 명의 도달률을 보였는데요. 1200만 명. 와우. 여기서 나온 수입만 150만 달러 가량 되었대요. 그렇죠? 요거 하나로 대박이긴 거죠. 와, 그쵸? 그리고요, 참고로 이 캠페인에 참가한 유저들의 56%가 13살에서 25살 사이였대요. 그래서 AT&T가 정확히 타겟한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 광고 대행 업체인 팀 디트로이트는요, 탄탄한 컨텐츠 하나로 엄청난 페이스북 마케팅 성공사를 남겼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유저들한테 맞춤형 머스탱을 디자인해서 스포츠카입니다. 이거는 친구들과 경쟁하게 만든 건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요, 무려 170만 대의 머스탱이 디자인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한 해에만 맞춤형 디자인 웹사이트를 무려 660만 명이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어떤 경쟁 심리, 이렇게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재미있는 그런 마케팅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 하이네켄 맥주죠. 하이네켄 맥주의 그 페이스북 마케팅 성공 사례는 매출에 직접적인 공이 컸습니다. 자, 맥주 한 상자를 구매한 팬들한테 하이네켄 한정판 축구 셔츠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이네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팬들이 이 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에 갈 수 있는 표와 비행기표, 호텔 여행 경비 등을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걸었습니다. 반응은 열광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하이네켄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맥주 상자 매출이 무려 30%나 상승하는 효과를 봤고요. 추가로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12만 명의 신규 팬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걸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걸음을 주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자,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는요. 자사의 새 비행기 에어버스 A330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각각 302자리가 있는 비행기에 친구들을 초대 또는 소환해서 채울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물론 비행기 내부를 투어할 수 있는 기능도 빼뜨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어아시아 페이스북 팬덤이요. 무려 30%나 상승을 했고요. 이 이벤트는 200만 명이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 12,500명이 이벤트를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뭐 별로 한 거 아니에요. 돈을 뭐 더 투자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SNS 마케팅 하나로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도 있습니다. 요즘 아주 가장 핫한 그런 SNS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 마케팅 사례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랑꼼 화장품 회사죠. 그렇죠? 랑꼼에서 자사의 드림톤 세럼 어떤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화장 없이 셀카를 찍어가지고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리게 했더니 이 해시태그로 히트를 엄청나게 쳤다고 합니다. 약 500장 이상의 셀카 사진들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공유됐고요. 이 캠페인 자체로만 그 해당 제품이 매출 50%를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올린 셀카 갤러리로부터 4%의 전환율을 보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하이네켄에서 국제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에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이 경기장을 찾은 유저들한테 방대한 관중석 사진을 보여주고 개개인을 찾게 하는 게임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로 단 3일 만에 1,500명의 유저들이 이벤트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네켄의 인스타그램 그 팔로워가 20% 이상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마지막으로 이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 자,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죠. 미국에. 새롭게 나온 맛 스카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8일 동안 미국의 18살부터 35살의 시장을 타겟으로
4개의 인터랙티브한 이미지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무려 980만 명의 유저들이 이 홍보 이미지를 보게 되고 새로운 맛의 출시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추가로 광고 효과를 잴 수 있는 애드 리콜 수치에서 33점이나 나오게 되었는데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난 다음 유저들이 얼마나 이 광고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SNS가 얼마나 마케팅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바꿔서 생각해서 SNS도 마케팅을 정말 중요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프레드 이닉슨, 제가 이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는 알프레드 이닉슨이라는 친구, 올해 2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SNS로만 마케팅을 해서 무려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2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간에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은 뭐 백만장자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보면요. 이렇게 비디오 통해서 유튜브로 본인의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알프레드 닉슨의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보면은 팔로워가 무려 수천 명이 넘고요. 그렇죠? 이 본인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어떠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웨비나가 있다. 그럴 경우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날 올립니다. 그래서 참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비나나 우리가 정말 이 웨비나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이제 자꾸 플러그인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SNS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무조건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이닉슨이 SNS를 전략적으로 마케팅해서 이걸 가지고 본인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성장을 시킬 수 있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볼 때에 SNS 정말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SNS 마케팅,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케팅이 될 것이다라는 제가 장담을 하는 그런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크루즈 컨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루즈 컨테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6월 4일부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네요. 9월 23일까지 약 3달간에 걸쳐서 크루즈 컨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크루즈 컨테스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마케팅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크루즈 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테스트를 우리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에 근접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루즈 컨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참여를 하십시오. 자, 크루즈 컨테스트 룰스 앤 리퀘어먼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테스트 기간은요. 6월 4일부터 9월 23일 2017년입니다. 그래서 4달 정도 됩니다. 9월 23일까지인데 자, 1등부터 5등까지에는 두 개의 크루즈 티켓과 2개의 트래블 바우처 그리고 1000불의 캐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6위부터 20위까지는 2개의 크루즈 티켓과 1 트래블 바우처 그 다음에 21위부터 30위까지는 2개의 크루즈 티켓 그 다음에 31위부터 65위까지는 하나의 크루즈 티켓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65위까지 크루즈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포커스를 두면 반드시 세일즈 디렉터가 되셔야 돼요. 세일즈 디렉터. 그렇죠? 세일즈 디렉터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세일즈 디렉터로서 이만큼의 이상의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죠. 3,000불, 7,000불 이 정도 꼭 버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크루즈 컨테스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위에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 어떻게 가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크루즈 컨테스트 할 때 저는 무려 한 달을 버렸어요. 그때 5월 말에 시작했나 그랬는데 제가 7월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버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 에이전트였습니다. 에이전트 했는데 크루즈 갔다 왔어요. 올해. 그쵸?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크루즈 컨테스트가 오히려 더 쉬워요. 이유는요. 잘 보세요.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2,000불에 대한 퍼스널 세일즈 발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만 포인트 받으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에이전트 5명을 이상을 하시면은 2만 포인트를 또 받습니다. 그쵸? 2만 포인트를 받으세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어, 11명째부터 또 만점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 먼저 내셔널 컨벤션 등록만 하면 돼요. 7월 안에 여러분들 내셔널 컨벤션 가서 내년에 우리가 컨벤션 가서 서로 또 모이고 1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럼 꼭 가셔야 돼요. FS 에이전트로는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건데 어차피 가실 거라면 크루즈 포인트 보세요. 6월 7월에 등록만 하셔도 25,000포인트 줍니다. 근데 바로 8월 달에 하면요. 줄어요. 7,500포인트로. 이왕 갈 거면 미리 여러분께서 레지스터를 하시면 25,000포인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25,000에다가, 그쵸? 그 아까 나머지 그 포인트 또 합하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스폰서한 에이전트가 내셔널 컨벤션에 레지스터를 할 경우에 이달에 하게 되면 5,000포인트를 받아요. 그쵸? 7월 안에 10명만 내가 리크루트한 에이전트 10명만 내셔널 컨벤션을 등록시키면 5만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에이전트로서 컨테스트가 더 쉬우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프로모시 되잖아요. 에이전트에서 필드 트레이너 올라가시면 만점 받으세요, 또. 자, 그럼 우리가 세일즈 디렉터까지 무조건 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이전트에서 필드 트레이너가 만점 받으시죠. 필드 트레이너에서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진급하면 얼마? 만점 받으시죠.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에서 어떻게 돼요? 세일즈 디렉터 가시면 어떻게 만점 받아요. 그러면 3만 점 또 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쪽 직급이 올라가 있는 분들에서는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리크루트한 에이전트가 프로모트 될 때마다 5,000점에 대한 포인트가 주어지고 또 하나. 자, 세일즈 디렉터 보면요. 달러당 3포인트를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일즈 디렉터로 해서 만불을 벌으셨다. 3달 동안. 그러면 3만 점 얻으시는 거예요.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로서 예를 들어서 3달 동안 만불을 벌었다. 그러면 2만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포인트가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달리언 클럽도요. 하나 올라갈 때마다 5,000포인트 줘요. 근데 세일즈 디렉터 정도 가시게 되면 메달리언 클럽 최소 실버 이상은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브론즈 엘리트, 실버 엘리트 요 정도만 돼도 벌써 2만 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세일즈 디렉터로 있을 때 크루즈 컨테스트 점수가 한 30만 점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그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근데 지금 시작하시면 저는 한 달을 버리고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신다 그러면 30만 점이 뭐예요? 더 높이 올라가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고 그 마음만 있으시면 반드시 크루즈 갈 수가 있어요. 크루즈는요, 꼭 가셔야 돼요.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와, 우리 회사가 정말 이런 회사구나. 대단한 회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컨벤션만 가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컨벤션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하는 이 친구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미국이란 어떤 다른 나라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미국 주류 사회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1.5세로 자라고 여기서 뭐 자란 친구들도 굉장히 그렇게 섞여서 있기가 힘든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회사를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틀을 획득하시게 되면 그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국인, 에이시안이라고 그게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평가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디렉터까지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뛰어드십시오. 되는 비즈니스예요.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개런티예요. 저는요, FES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회사로 돈 꽤 많이 벌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할 정도로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신 우리 데이빗 문 부사장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가져보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 겪어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렇게 그런 친구도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젊은 친구들과 같이 어떤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그만한 또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서 팀을 빌드해서 잘 관리하시고 정말 회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정말 확실하게 다를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인컴이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2018년 크루즈 여러분들 꼭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내셔널 컨벤션 제가 요걸 가지고 또 한글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걸 자료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크루즈 반드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셔널 컨벤션에 등록만 하셔도 25,000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가셔야 돼요. 어차피 하시는 거 내셔널 컨벤션 등록하십시오. 오늘 지금 하세요. 자, fsconvention.com 들어가십시오. fsconvention.com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8년 FS 컨벤션 나오죠. 레지스터 누르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인포메이션 넣기만 합니다. 그러면요. 198불에 대한 비용이 차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200불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이상의 어떤 경험과 좋은 그런 추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늦지 말고 7월 안에 꼭 등록하셔서 25,000점 놓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업 방법, 마케팅 전략, SNS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SNS 마케팅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컨벤션 꼭 등록하시면서 25,000점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여러분들 아프시지 마시고 체력 관리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성공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